아침 식탁 위에는 신선한 빵을 썰어 담은 접시가 놓여 있었고 가장자리에는 보바가 좋아하는 마늘 조각 몇 쪽이 붙어 있었다. 올야는 이미 그의 그릇에 김이 모락모락 나며 부엌 가득 향기를 퍼뜨리는 보르시치를 따라주고 있었다. 옆에는 으깬 감자 냄비가 있었고 프라이팬에는 또 식탁에 앉아 그는 가족으로부터 진정한 만족을 얻고 있었다. 사실 그는 올가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녀가 안아주고 키스하려는 그 욕망이 그에게는 짜증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더구나 지금 그녀가 임신했을 때에는 그녀의 키스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작고 마른 마치 청소년 같은 그녀는 실제로도 너무 어렸다. 그는 사랑을 많이 알아온 고향 마을에서 여인들의 애호가로 통하던 사내였다. 그 고향은 이 긴 구멍 같은 곳에서 수많은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다. 그는 결혼을 강요하려 들던 마지막 애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뒤 이곳에 오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주거 공간은 그에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위해 150평방미터 이하가 아닌 대저택을 원했다. 부모의 집은 고려하지도 않았다. 거기에는 어머니와 연년생 두 누이가 남아 있었는데 집은 아주 작아 62제곱미터에 불과했다. 그러니 그 집의 몫을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었다. 게다가 그 몫을 언제나 받을 수 있겠는가. 어머니는 겨우 51살이고 소녀들은 아직 공부 중이며 결혼 생각은 꿈도 꾸지 않는다. 옳은 지금은 내 사실혼 아내야. 아이가 태어나면 결혼할 거야. 그는 흥겹게 떠들었다. 아니, 결혼은 아직 그의 계획에 없었다. 만약 그녀의 집 문제로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다면 그는 어느 멋진 날 그저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랑도. 보바는 비웃었다. 도시에는 이미 그가 점찍어 둔 미인이 있었고 올야는 그 발뒤꿈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집이 그를 끌어당겼다. 그 집은 거리에서도 가장 좋은 곳에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양심적으로 지은 집이었다. 다만 그는 그 집에서 아주 조금밖에 살지 못했다는 것을 어느 날 집에 대한 그리움에 휩싸여 올야가 그에게 말했다. 그 대화 전까지 그는 올가가 혼자 상속인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선원인 오빠가 있었다. 그는 집이 필요 없다고 말하긴 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그가 전혀 알지 못했다. 물론 지금이 결혼하기에 가장 좋은 때였다. 상속 문제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을 때 말이다. 그러면 나중에 그가 이혼을 요구하면 집을 둘로 나눌 수 있을 터였다. 그러나 혹시 오빠가 끼어들면? 그러면 이혼 때 그에게 남을 것은 한 줌의 허공뿐일 것이다. 아니,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장모도 그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가 억지로 올가를 껴안을 때마다 곁눈으로 노려본다. 그는 혐오를 느끼며 생각했다사니 그 선언에 대해 알아봐야 해. 다행히 그 바보 같은 올야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못한다. 갈리나 스제파놈나는 멀찍이 서 미래의 사위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를 보면 볼수록 그녀는 그가 자신의 올레치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강해졌다. 하지만 그 바보 같은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사랑이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그는 그녀를 전혀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 가고 싶을 때 떠난다. 절대 가지 마라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집안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우리 둘이서 그에게 말라 죽은 벚나무를 잘라달라고 얼마나 부탁했는데 그는 끝내 반응하지 않았다. 그건 철저히 남자 일이 아닌가? 그는 집안에서 자신을 이상하게 자리매김했다. 자기 물건도 거의 없고 돈도 거의 주지 않는다. 비용은 셋이 나눠야 한다고 여긴다. 하지만 갈리나 스제파놈나는 유치원에서 수의 겸 잡일로 벌어오는 모든 돈을 모으기로 했다. 교사 월급만으로는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를 버릴 것이다. 내 심장이 느낀다. 그는 그녀를 버릴 것이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마치 그녀와 데이트하러 오는 것처럼 들락거린다. 우리에게 아무 의무도 없다. 들판의 풀처럼 산다. 남자들이란 그럼 무엇을 즐기는가? 어떤 이는 낚시, 누군가는 토끼를 기른다.
심지어 표트르 클료노프처럼 어항에서 물고기를 기른다 해도 좋다. 하지만 이 자는 그런 게 전혀 필요 없다. 과연 그는 어떻게 일하는 걸까? 아니, 일은 하긴 하는 걸까? 낮에는 거의 늘 집에 있고 저녁이면 나가서는 야간 근무를 한다고 한다. 보부카는 언젠가 올가에게 자신은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고 도시로 시외버스를 타고 출근한다고 말했다. 요즘 시세에 그것도 꽤 비싸다. 하지만 이 작은 마을에서 그는 일자리를 찾으려 하지도 않았다. 우리 동네 남자들은 전부 벽돌 공장에서 일하고 아무데도 나가지 않는데 말이다. 아니, 그로부터는 가정사에 아무 쓸모도 없을 것이다. 아, 정말로 없을 것이다. 그때 이웃이 찾아왔고 그녀는 딸의 운명에 대한 무거운 생각에서 잠시 벗어났다. 가랴, 사다리를 좀 빌리고 싶은데 그녀는 이웃을 헛간으로 데려가 사다리가 어디 있는지 보여준 뒤 사위에게 가서 말했다. 사다리를 이웃에게 좀 가져다줘. 그러나 그는 거절했다. 지금 당장 떠나야 해서요. 그러고는 곧장 버스로 달려갔다. 그럼 우리 둘이 같이 가져가자. 갈리나 스제파놈나가 말했다. 아니, 사다리는 필요 없어. 내 것도 있어? 나는 그를 우리 마당으로 데려오고 싶었어. 왜요? 그녀가 물었다. 내 조카 루샤가 왔는데 그를 봤거든. 그래서 나더러 그를 데려오라고 했어? 그가 도망친 걸 용서해줘. 그가 도망쳤으니 너라도 우리 집으로 와. 루샤가 간곡히 부탁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웃집으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가랴 아주머니. 용서해주세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선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돕고 싶었어요. 안녕, 루샤. 난 아직 도움이 필요 없단다. 아주머니, 저는 제 개입을 아주머니가 모르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 그 비열한 인간이 벌써 마을에서 저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너, 볼로다, 얘기니? 그 인간 말이지. 그는 아주머니의 올려와 오래 살지 않을 거예요. 주거 면적만 노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그리고 아주머니는 아들 안드레이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도 집에 대한 권리가 있죠? 그런데 보부카는 누구와도 나누려 하지 않아요. 그는 아주머니의 올려를 속이려 해요. 그녀가 너무 순진하니까요. 그에겐 성스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저만 속이려 한 게 아니라 다른 여자 몇 명도요. 지금도 도시에는 또 다른 애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자기가 영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를 되려 속이려 하죠. 그래서 그들의 관계엔 누구도 끼어들지 않아요. 아주머니의 올려는 똑똑하고 예쁜 아이예요. 아주머니도 아직 젊고요. 그러니 둘이서 아이를 키우세요. 그리고 그 보부카를 믿지 마세요. 그가 사기꾼이라는 걸 도시에선 많은 사람들이 말해줄 거예요. 제가 서운함 때문에 이 말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진심 어린 도움의 마음을 믿어주세요. 그는 아버지도 남편도 될 사람이 아니에요. 루샤, 내 말을 믿는다. 나도 오래전부터 그를 지켜봤다. 그는 성실한 사람이 아니다. 영악하다. 내 바보 같은 아이는 그에게 입만 벌리고 있지? 내 입장이었다면 진작에 내 인생에서 그를 내쫓았을 거다. 그런데도 그녀는 그를 사랑한다고 우긴다. 아주머니의 안드레이는 멀리 살죠? 그래, 루샤, 멀리 있다. 그는 선원이야. 그가 와주면 좋겠구나. 보북하는 겁쟁이야. 그와 다투기를 두려워할 거다. 게다가 그가 곧 이사 올 거라고 말하면 보북하는 집 사기극이 틀어졌다고 판단하고 곧장 도망칠 거야. 그런 짐이 그에게 뭐가 필요하겠니? 아이와 올랴가 있는데. 갈리나 스제파놈나는 모든 의심을 떨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의 심각함을 설명했다. 엄마, 어쩌면 그들끼리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잖아요. 아냐, 안드류샤. 사랑은 눈멀게 한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는 남편으로 본다. 곧 출산인데 혼자 남을 결심을 못할 거다. 가능하면 와다오, 안드류샤.
솔직히 말해, 난 그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가 이렇게 수상쩍은지 속을 알 수가 없다. 알겠어요. 기다리세요. 최대한 가볼게요. 그리하여 갈리나 스테파nov나는 기다리기 시작했고 보브카를 더욱 주의 깊게 살폈다. 올랴는 어머니가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보았지만 자신이 임신해서 어머니가 걱정한다고만 생각했다. 마침내 안드레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내 걱정이 날 기다리고 있네. 내가 9날 낮에 도착할 것 같아. 그러니 점심 차려놓고 기다려. 그녀는 서둘러 딸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 사흘 뒤 보브카를 첫 버스로 일하러 보내고 나서 올랴가 말했다. 엄마, 우리 안드류샤를 마중 나가요. 겸사겸사 아기 물건도 좀 사고요. 거기서 택시 타고 오면 짐 들고 버스 타는 것보다 편할 거예요. 그래, 그러자. 그들은 역 광장으로 나와 상점들을 돌아다녔다. 그 뒤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카페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올랴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딸아, 왜 그래? 어지러워. 올랴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갈리나 스테파nov나는 창밖으로 보브카가 어떤 아가씨를 품에 끼고 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걸어가면서 그녀에게 키스를 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그래서 창문 바로 맞은편에서 멈춰서서 결국 그녀에게 키스를 했다. 다행이구나 어머니는 생각했다. 이제 더는 딸아이에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겠구나. 스스로 다 보았으니. 아이는 우리 둘이서 키우면 된다. 올랴는 그들을 쫓아가려 했지만 어머니가 제때 그녀를 말렸다. 이런 문제는 집에서 해결하는 거야? 우린 역으로 가야 한다. 그들은 기차가 도착할 때에 맞춰 도착했고 안드레이를 맞으며 잠시 모든 불쾌한 일들을 잊었다. 반시간 뒤 택시로 집에 다다랐다. 올랴는 곧바로 점심상을 차리러 갔고 어머니는 오늘 있었던 일을 아들에게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다. 곧 나타날 거야. 뭔가 결정을 해야 해. 곧장 쫓아낼지 아니면 엄마, 그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먼저 올가와 결혼을 시켜야 해요. 그리고 나서 보죠. 그가 계속 바람을 피우면 그냥 내쫓고 양육비를 받게 하면 돼요. 아니, 먼저 올랴에게 물어보자. 물어보긴 하죠. 하지만 반드시 이 순서대로 해야 한다고 설득해야 해요. 자칫하면 그가 집의 일부를 요구할지도 몰라요. 어휴, 너도 참, 그는 아무 권리도 없어. 불쑥 들어온 것뿐이잖니? 알겠지? 가자, 밥 먹자. 식탁에서 그들은 안드레이가 집에 오느라 어떻게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휴가가 2달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주일은 친구 집에 다녀올 계획이야. 정확한 건 아직 몰라. 그 친구가 언제 휴가를 받느냐에 달렸거든. 점심 후 그들은 진지한 대화를 나눴고 예상대로 올가는 곧바로 보브카를 두둔했다. 그를 사랑하고 아이가 아버지 없이 자라길 원치 않는다고 했다. 아주 좋아. 내가 있는 동안 소박하게 결혼식을 치르자. 그리고 나서 내 보브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자. 미리 말해두지만 난 그에게서 집도 돈도 필요 없어. 난 충분히 안정되어 있어. 우리 가족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집도 훌륭하고 큰 마당에 과수원과 텃밭도 있어. 지금 내 일도 아주 좋고 관리직이라 직급도 높고 급여도 높아. 그러니 여동생아, 이 집에서 편히 살아. 내가 고향집을 떠날 생각은 없지? 없어. 그리고 갈 데도 없어. 나를 기다리는 곳도 없고 올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오빠 목소리에서 연민과 시혜를 느꼈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엄마가 내가 멍청한 짓을 못하게 할 거야? 그 다음엔 내가 스스로 현명해져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거다. 그는 자신 있게 말했다. 그와 결혼해야 한다는 점에는 나도 동의해. 아이에겐 엄마와 아빠가 있어야 하니까. 하지만 그가 지금처럼 너를 괴롭힌다면 언제든 그와 이혼할 수 있어? 최소한 양육비는 받을 테니까. 물론
그가 혼자 남으면 돈을 벌지는 의문이지만 벌써부터 그는 알퐁스로 보이거든. 알퐁스가 뭐니? 갈리나 스테파nov나가 놀라 물었다. 엄마, 보통 자기보다 나이 많고 부유한 여자에게 어녀 사는 남자를 말해요. 그런데 당신들 보브치크는 일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올랴, 그는 공동가게에 돈을 얼마나 보태. 올가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떨궜다. 적게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지난 2달 동안 그가 돈을 전혀 주지 않았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지금 너는 출산 휴가에 들어갈 테고 엄마도 곧 연금 생활이야. 그럼 누가 너희를 먹여 살리겠니? 물론 나는 도와줄 거야. 하지만 전부를 떠맡진 못해. 난 재벌이 아니거든. 지금 내 아들놈들은 겨우 14살인데도 벌어보겠다고 애쓴다. 요즘은 기회가 많아. 광고 전단지랑 무료 신문을 돌려. 새 학기 전에 너에게 쩌는 휴대폰을 사주려고 말이지. 그런데 내 남편은 어떤 휴대폰을 써? 그것도 쩌는 거지? 응, 2달 전에 샀어. 그달에 그는 사실상 월급 대부분을 휴대폰에 써버렸고 그게 그녀가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때라는 건 말하지 않았다. 그럼 부업은 해보라고 했니? 전단지 돌리는 것 같은 거라도. 아니, 피곤하대. 그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한다지? 자동차 정비소라고 했어? 거기면 급여도 괜찮을 텐데. 그런데 내 동창 말로는 그가 가게 앞에서 빵을 하역하더란다. 그리고 여자 점원과 추근덕거렸다고. 올가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 여동생아, 내 인생을 너무 경솔하게 엮었구나. 그로부터는 아무 쓸모도 없을 거다. 거리에서 휘파람 소리가 났다. 자, 그가 왔다. 생각하자마자 나타나는군. 갈리나 스테파nov나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만이 묻어 있었다. 올가, 상 차려. 배고프다. 멀리서 보브치크가 요구하듯 소리쳤다. 앉아 있어? 밥은 기다리게 해. 귀족 나으리도 아닌데 안드레이가 말했다. 올가가 당장이라도 그의 요구를 들어주려는 걸 보고서였다. 스스로 스프도 퍼먹겠지? 잠시 후 그들의 미래 사위가 들어왔다. 매력적으로 생겼지만 불쾌한 타입, 끊임없이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눈빛. 안드레이는 이런 부류의 사람을 자주 만났다. 대개 사기꾼이거나 건달이었다. 이 보바도 그와 같은 부류였다. 그는 시끄럽게 들어와 콧노래를 흥얼거리다 낯선 사람을 보곤 톤을 낮췄다. 안녕하세요. 그는 올가를 보며 마치 그녀의 보호를 기다리는 듯 했다. 우리 오빠 안드레이야? 휴가로 왔어. 안녕하세요. 젊은이, 반갑습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앉아 식사를 기다렸지만 올가도 앉아 있었다. 오빠가 그녀의 무릎 위에 살짝 손을 올려 일어서지 않게 했기 때문이다. 잠시 앉아있던 보브치크는 일어나 스스로 스프를 떠왔다. 안드레이는 그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았다. 그래, 너는 겁쟁이구나. 보브카는 며칠 전 우연히 예전에 만나던 여자를 마주친 일을 떠올렸다. 그녀에게는 자기 집이 없었기에 그는 그녀를 버렸었다. 그런데 바로 이 동네, 그 여자가 어떤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 아마 올가에게 이미 다 말했을 것이다. 그는 불안해했다. 하지만 곧 생각은 다른 쪽으로 돌아갔다. 오라버니가 왔다고? 여기 집을 나누러? 아니면 전부 올가에게 넘길 수도 있겠지? 그럼 나는 서둘러 결혼부터 해야 해. 아직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때 말이야. 올가도 말했잖아. 오빠를 기다려서 집 문제를 결정한다고. 안드레이는 그 매끈한 얼굴에 떠오르는 감정을 즐겼다. 들킬까 봐 두려움, 다시 집 없이 남을까 두려움, 두들겨 맞을까 두려움. 마지막 것은 특히 분명했다. 의자 끝에 간신히 앉아 언제든 달아날 태세. 그래도 보바는 그럴듯하게 굴려고 애썼다. 지금 그가 더 궁금했던 건 딴 거였다. 그러니까 집을 나누러 온 건가요? 그는 똑똑한 척하며 불안하게 물었다. 올가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 자신과 그의 말이 부끄러웠다.
안드류샤는 한 달 동안 휴가야. 그러니까 우리 결혼식에도 충분히 참석할 수 있겠지. 안드레이는 이 어리석고 속이 얕은 보브카를 보며 대놓고 웃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머릿속엔 집 생각뿐이었다. 운 나빴다, 여동생아. 하지만 괜찮아. 이 상황은 해결할 수 있어. 올가, 너 곧 출산휴가지? 응, 3주만 더 일하면 집에 있을 거야. 그녀는 회계사였고 계속 일할 수도 있었지만 며칠 전 갈리나 스제파놈나가 말했다. 일할 필요 없어. 내 남편이 널 부양해야지. 사내 아닌가? 안드레이가 계속했다. 여기 우리 공장 행정에 내 동창이 있어. 일자리 너한테 알아봐 줄게. 그리고 내일 바로 혼인신고서 내 담아 한 달은 대기일 거야. 엄마, 나 잠깐 산책 다녀올게. 오랜만에 익숙한 곳 좀 걷고 싶어. 너희는 내 없이 얘기해. 그가 나가자 올가는 온몸에 갑작스런 무력감이 몰려오는 걸 느꼈다. 서둘러 설거지를 마치고 자기 방으로 가 누웠고 곧장 잠에 빠졌다. 아마도 긴장과 신경쇠약 탓이었다. 그녀는 아침까지 내리잤다. 보브치크는 밤새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못했다. 지금이 튈 때일까? 하지만 어디로? 퇴로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보통은 미리 준비해두는데 올가 오빠의 갑작스런 방문이 그를 허를 찌르게 했다. 그는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며 생각도 생각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럼 안드레이가 제안한 대로 해보자. 스스로를 달랜 그는 양심편히 잠들었다. 그는 일찍 깼다. 올가는 아직 자고 부엌에서는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깨우지 말자. 자게 두자. 장모님이 밥 주시겠지. 그는 살금살금 옷을 입으며 생각했다. 그가 나에게 공장 자리를 주선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도시에서는 어디서든 일했다가 매번 권고사직을 당했지. 사실 해고를 안 당한 게 고마운 수준이었어. 그는 알고 있었다. 여기서도 결근하고 지각하면 결혼식 전에 벌써 잘릴 수도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성실해져야지. 올가는 어려도 직장에서 인정받는다더라. 그녀 친구가 그러더군. 그 말을 듣고서야 마을 여자는 건드리지 않기로 했지. 그녀가 아내니까. 올가는 언젠가 수석 회계사가 될지도 모르지.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 나는 얼간이고 올가에게 한참 못 미쳐. 그는 이틀 동안 일자리를 좀 찾아보려 했지만 공장에 취직시켜준다니 더는 마지막 돈을 교통비에 쓰고 싶지 않았다. 올가에게 손 벌리는 것도 창피했다. 그녀가 오빠에게 그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오래 망설이던 그는 실토하기로 했다. 해고당했다고. 아니, 구조조정으로 잘렸다고 하자 자신감 넘치는 안드레이 앞에서 왠지 부끄러웠다. 올가 말로는 그가 자신보다 겨우 8살 많을 뿐인데도. 시계를 보니 올가가 출근할 시간이 가까웠다. 침대로 다가가 자고 있는 그녀를 보았다. 그들이 함께 지낸 내내 처음이었다. 늘 그녀가 그를 깨우고 아침을 차리고 집안일을 한아름 해냈다. 난 아무것도 안 해. 벚나무 하나도 못 잘랐지? 그는 지난 1년 처음으로 그녀를 애틋하게 바라보았다. 너무도 무방비한 모습. 아직 아주 어린, 곧 그들의 아이의 엄마가 될 거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소녀 같은 얼굴. 나는 바보다. 행복이 내 손에 저절로 들어오는데도 안 해. 지붕, 아이 나는 게으름뱅이라 일하기 싫어했어. 그래서 내 불행이 생긴 거야? 아이가 태어나면 나도 철들고 책임감 생길까? 왜 난 이 모양일까? 올가는 자신감 있고 목표가 뚜렷해. 대학도 다니고. 난 고작 단기 과정 몇 개뿐인 무능력자. 어이쿠, 시간. 올가, 일어나. 출근해야지. 올가는 눈을 뜨고 시계를 보곤 외쳤다. 왜 나를 일찍 안 깨웠어? 허둥지둥 옷을 입으며 물었다. 너는 왜 집에 있어? 나. 구조조정 당했어. 내 오빠가 자리 알아봐 준다잖아. 그래서 당분간은 따로 안 찾아볼래.
올가는 이 문제를 파고들 시간이 없었다. 점심에 올게 그녀는 지각이 두려워 서둘러 떠났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그는 장모에게도 구조조정 당했다고 말했다. 하역반에서 잘린 거냐? 장모가 능청스럽게 물었다. 그는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다. 그래요. 원래 제 전공은 뭔데? 석공입니다. 보바가 겸손하게 답했다. 콘크리트 타설도 좀 하고 목공도 조금. 작은 경험은 있어요. 그래도 경비원은 아니라서 다행이네. 안드레이가 비꼬듯 말했다. 정말 널 때에 데려가고 싶어진다. 거기서 네 버릇 좀 고쳐질 텐데. 보바는 고개를 떨궜다. 됐고 이제 와서 뭘 더 말하겠나. 내가 지금 세르게이에게 가서 내 얘기를 해보마. 현장 실습생으로라도 받아보게. 대신 잘해. 알았지? 또 민폐면 난 더 못 도와. 우리 여동생한테 형편없는 남편은 필요 없어. 그가 나가자 보바는 장모에게 갔다. 갈리나 스제파놈나 그 벚나무 자르려고요. 좋지, 좋지. 헛간 선반 왼쪽에 도구 다 있어? 그는 반시간 만에 나무를 베어 넘기고 다음엔 무엇을 할지 물었다. 갈리나 스제파놈나는 그루터기를 둘러 흙을 파고 낮은 웅덩이를 만들라고 했다. 가지는 잘게 쳐서 조금씩 쓰레기통에 버리게 하고 그루터기를 완전히 뽑아낼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제 그건 내 양심에 맡길게. 그녀는 웃었다. 그러고는 가게 가서 소금을 많이 사와에 다 뿌려야 해. 보브카가 껄껄 웃었다. 창의적인 일이네요. 웃을 일 아냐? 이건 매일 해야 해. 보브치크는 의욕 없이 중얼거렸다. 자, 그만하고 일 얘기 좀 하자. 쉽지만은 않더라. 대신 회사 비용으로 전기공 2개월 과정을 마칠 수 있고 최소 3년은 우리 공장에서 의무 근무야. 이미 지원자가 내가 마지막이야. 더는 안 받아. 동해 해야겠네요. 잘 생각해. 점심 전에 올가가 올 거야. 얘기 나눠. 내 생각엔 내가 직업을 얻을 유일한 기회다. 갈리나 스제파놈나는 점심 전까지 그가 줄기를 잘라 쓰레기통에 넣을 수 있게끔 토막내도록 시켰다. 그들은 점심때까지 꼬박 매달렸다. 올가가 왔다. 안드류샤, 어때? 오빠는 세르게이와의 대화 내용을 들려주고 말했다. 빨리 결정해. 내일부터 수업 시작이야. 오늘 서류 다 만들어야 해. 너희 둘은 밥 먹어. 엄마랑 나는 나중에. 둘만 남자. 그들은 서로를 의심스런 눈길로 바라보았다. 올가는 그가 배우고 싶다고 말할까 봐 두려웠고 보바는 그녀가 그를 2달 동안 도시로 보내주는데 동의하지 않을까 봐 두려웠다. 장모가 그가 도시에서 어떤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봤다고 이미 말해주었기 때문이다. 먼저 내가 말해. 내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올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올가 파블로브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곧 갈게요. 그녀가 통화를 마치자 보바는 서둘러 답을 정리했다. 말해. 올가가 말했다. 나 혼자서는 평생 배우기 힘들 거야. 지금이 좋은 기회야. 좋은 기술을 배울 유일한. 그래. 난 동의해. 오직 배우기만 해. 열심히. 나 지금 나가봐야 해. 너는 안드레이랑 서류하러 다녀와. 안드레이와 돌아와 보니 올가가 이미 현관에 서 있었다. 안드레이, 나 전부 동의했어. 그런데 지금은 가야 해. 날 기다리고 있거든. 너희 둘이서 마무리해. 그녀는 떠났다. 가서 서류 준비해. 바로 가자. 반드레이가 보바에게 말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헝클어진 건달 하나가 서 있는 걸 봤다. 말쑥한 안드레이 파블로비치. 그는 오늘 처음으로 그들의 성과 부친명을 정확히 들었다. 과 대비되는 초라한 모습. 창피하다. 이 사람아. 이제 철들 때야. 그는 지저분하게 자란 머리를 어떻게든 눌러 정리하고 그나마 봐줄 만한 옷을 골랐다.
도망치려던 예전 계획대로라면 뛰쳐나갈 옷조차 없겠군. 낡은 가을 점퍼 하나랑 운동화가 전부인데 한 달 남짓 지나면 벌써 추워질 텐데. 그들을 맞은 남자는 동창과는 전혀 닮지 않았다. 살집이 있고 약간 대머리여서 나이가 더 들어 보였다. 그런데 서로 웃는 얼굴을 보니 그들 모두가 소년처럼 보였다. 학교는 사람을 절대 놓아주지 않죠. 안드레이가 너그럽게 말했다. 나도 내 가장 친한 친구 비차를 만나면 똑같이 웃거든. 그 다음 보바는 설명을 들었다. 일주일에 4번 수업, 공장 버스가 통학을 맞는다. 이틀은 숙련 전기공들과 현장 실습, 하루는 완전한 휴일. 2달 뒤에는 정식 근무를 시작할 것, 그래서 연말이면 첫 월급을 받게 될 것, 그럼 서류를 주세요. 내일부터 본관 앞에 7시 30분 정각, 버스가 기다립니다. 지각 엄금.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도 지각 벌금을 전체 회의에서 의결했어요. 안드레이가 보바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여기가 바로 내 자리다. 그럴 줄 알았다. 그는 다정하게 웃었고 보바도 무심코 활짝 웃으며 처음 만나는 낯선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저 어색하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지각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으론 모자라. 해야지. 세르게이 야코블레비치가 웃었다. 서류를 들고 들어온 여직원이 그를 그렇게 불렀다. 보바는 깨달았다. 29회를 거의 노력만 하며 보냈다는 것을. 이제는 실행할 때였다. 방금 서로 포옹하고 헤어진 두 사람처럼. 그들은 인적 드문 거리를 걸었다. 아이들을 새 학기에 맞춰 챙기는 엄마들이 옷가지와 신발이 든 봉투를 들고 분주히 움직였다. 아빠들도 보였다. 이 나이가 조금 더 든 아이들과 함께 손에는 노트북을 들었다. 올가는 훨씬 전부터 아들일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남자들과 아들 사이의 대화를 유심히 보았다. 보부카의 아버지는 그가 10살 때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곧 재혼해 딸들을 낳았다. 새아버지와는 사이가 잘 맞진 않았지만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그가 2해 전에 세상을 떠났다. 보바는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편해지길 바라며 집을 떠났었다.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해? 안드레이가 물었다. 아무래도 내 모든 노력이 헛수고였다는 생각을 했어? 난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었거든. 공부도 건성, 직장도 괜찮아. 아직 다 앞으로 남았어. 안드레이가 격려했다. 혼인신고는 가능한 한 빨리. 올가 친구가 등기소에 있어? 알아서 해줄 거야. 그날 저녁, 그들은 그 친구에게 가서 신고서를 제출했다. 사흘 뒤, 그 친구가 일부러 야근을 하며 올가와 보바를 기다려 조용히 혼인신고를 맞춰주었다. 증인도 없이 일상처럼 지나갔다. 주말에 그들은 작은 축하 저녁을 여러 이웃들을 초대했고 올가는 친구 2명을 남편들과 함께 초대했다. 올가는 결혼식을 꿈꿨을 텐데 보브치크는 씁쓸했다. 그런데 신랑은 백수라니 그는 장모, 안드레이, 이웃들 본 동네가 그들의 사정을 다 아는 앞에서 미안했다. 최근까지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집에 대한 생각은 어느새 희미해졌다. 대신 유모차, 아기 침대, 신생아를 위한 자질구레한 물건들. 첫 월급은 연말에 받겠지? 게다가 첫 달은 큰 돈도 아닐 테고. 그는 올가를 보았다.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소박한 결혼식이면 충분했던 듯 엄마에게 알려야지. 그는 보통 매달 1일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지만 거의 2주나 기다릴 수 없었다. 손님들이 흩어진 뒤 그는 전화를 걸었다. 엄마, 안녕. 아니, 다 좋아. 아주 좋아. 나 결혼했어? 곧 할머니가 되실 거야? 1월 중순에 손자가 태어나. 전화 기다려. 나도 기뻐. 거긴 어때? 여자애들은 공부 잘하고? 더 열심히 하라고 해으나 이제 알겠다. 어릴 때 좀 두들겨 맞았어야 했어. 그랬다면 내가 더 똑똑해졌을 텐데. 모두 사랑해. 다음 날 아침
보브치크는 벌써 버스에 올라 수업으로 향했다. 안드레이는 그들과 시간을 맞춰 주었다. 보바가 2주를 수료했을 때 안드레이가 떠날 준비를 했다. 떠나기 전 그들은 길게 대화를 나눴고 보바는 약속했다. 이제는 노력이 아니라 실행할게. 우리 5명이 하나의 교재를 돌려봐서 힘들긴 하지만 나만 제일 멍청이는 아니더라. 그게 위안이 돼. 반드시 해낼 거야. 그럼 못할 게 뭐야? 이건 내 마지막 기회다. 내 인생을 제대로 세우고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를 만들어줄 기회. 그리고 올리치카 그 아이 상처 주지 마라. 우리 올가는 영리하고 공부도 일도 다 해내. 지금은 아이도 돌봐야지. 그녀는 일단 휴학하겠다고 했는데 갈리나 스제파놈나랑 다시 상의해봐. 어쩌면 그럴 필요가 없을지도. 장모님이 도와주신대. 블라디미르, 제발 망치지 마라. 너 자신을 위해서다. 요즘 정규직이란 금쪽 같은 거야? 나도 잠깐 흔들려서 여기 올까 했지만 모험하진 못했어. 거긴 내 일도 있고 아이들 학교도 좋고 아내 일도 훌륭해. 그래서 당분간은 남아있지? 내 여자들 잘 부탁한다. 아들이 떠난 뒤 갈리나 스제파놈나는 사위와도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그는 도시 수업을 마치고 올가가 퇴근하기 전 먼저 집에 와서는 가장 먼저 그루터기에 물을 뿌렸다. 멀리서 보면 우스워 보였지만 실제로는 장모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수도꼭지에서 그루터기까지 거리가 멀어 호스 옮기기도 번거로웠기 때문이다. 이제 진짜 식구가 된 것처럼 그녀는 그를 집안일에 점점 더 자주 불렀다. 놀랍게도 보바는 부탁하는 일을 무엇이든 잘 해냈다. 손재주가 머리보다 훨씬 좋은 듯 했다. 오래전부터 녹이 쓸어가던 울타리에 금속 지주를 전부 칠했고 욕실에 믹서기를 교체했으며 저장실에서도 이것저것 고쳤다. 김장철이 되면 늘 옆에서 손발을 보탰다. 서서히 그녀의 의심은 녹아내렸다. 바칠, 텃바칠은 이제 공동의 과제가 되었다. 올가는 그런 일에는 전혀 끼어들지 않고 장난스럽게 말했다. 텃밭은 맡을 사람이 있으니 난 손 씻을래.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알아서. 갈리나 스제파놈나는 두어 번은 유치원 놀이터에 놀이기구 칠도 부탁했다. 보바는 자신의 삶이 눈앞에서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아직 그는 그들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완전히 자각하지 못했지만 장모와 안드레이에게 깊은 감사가 일었다. 안드레이가 오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도시에서 집도 일도 없이 떠돌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는 집도 있고 아내도 있고 곧 아들도 태어난다.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그는 이곳에 남을 수 있다. 보바는 올가에 대한 마음이 크게 달라졌음을 깨달았다. 그녀에게 부드러움이 솟구쳤다. 늘 살뜰히 챙기고 아침을 먼저 차리기 위해 더 일찍 일어나기도 했다. 자신도 놀랄 만큼 그는 그녀를 안아주고 그녀의 폭신한 머리칼에 얼굴을 묻고 그녀에게서 풍기는 말로 할 수 없는 향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싶어졌다. 아마 임신한 지금 그녀에게서 모성의 향기가 풍기는 것일지도. 어쩌면 자기 어머니도 자신을 낳았을 때 그런 향기가 났을까 그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시간은 흘러 가을이 되었다. 따뜻하고 건조한 날들에 그들은 밭의 잡초를 정리했고 날씨가 좋은 동안 그는 밭을 서둘러 갈아엎었다. 그의 도움은 갈리나 스제파놈나에게 큰 위안이었고 예전엔 늘 엄마를 도왔던 올가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지금 올가는 가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했다. 임신에 더해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하는 일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그녀는 상사에게 출산 휴가를 길게 끌지 않겠다고 반년 뒤에는 복구하겠다고 미리 알렸다. 보바는 기뻤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으면 드디어 일하기 시작한다. 돈이 없는 건 여전히 불편했다. 다행히 그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버릇도 없었다. 하지만 남편이 된 지금 돈이 거의 없다는 건 그를 짓눌렀다. 점심값만 조금 들고 다녔는데도 운동화는 수명이 다해 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로 가 필요한 물건을 사기로 했다.
모두를 위한 신발부터. 버스를 타고 갔다가 돌아올 땐 택시를 탈 생각이었다. 먼저 갈리나 스제파놈나의 물건들을 샀다. 그녀를 쇼핑몰 벤치에 앉혀두고 블라지미르와 올가는 나머지를 사러 다녔다. 유모차, 아기 침대, 아기 욕조 아이 용품점에서 바로 배송을 신청했다. 그 다음은 신발. 보바에게는 따뜻한 부츠, 올가에게는 부드럽고 편한 장화. 보바에게는 새 점퍼도 샀다. 장모와 아내에게서 이런 꼭 필요한 것들을 선물 받는 게 부끄러웠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겨울은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장모에게 돌아와 그녀 옆에 물건들을 쌓아 두었다. 마지막 물건을 들고 돌아오던 그는 과거 수많은 여자들 중 하나를 보았다. 그녀는 남자와 함께 걷고 있었고 그를 보았지만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놀랍게도 보부카도 아무런 동요가 일지 않았다. 인사하듯 고개를 끄덕이려다 막판에 멈췄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었다. 맑은 마음으로 그는 올가에게 말했다. 아, 여긴 도시라 참 소란스럽네. 집이 훨씬 좋아. 고요하고 공기도 좋고 아름답지. 맞아, 집이 최고지. 아기는 언제든 마당으로 데리고 나갈 수 있지만 도시 엄마들은 층계를 오르내려야 하잖아. 그래. 나도 옛날에 엄마를 도왔다. 우리 집은 3층이었거든. 어쩌면 엄마랑 내 여동생들이 우리 집에 새해에 올 수도 있겠지. 아니, 나는 엄마가 와서 곧장 손자를 봤으면 좋겠어. 좋지. 우리 모두 인사 나눠야지. 가족은 화목해야 해. 너는 엄마랑 사이가 좋구나. 보바는 쑥스러웠다. 우린 사이좋게 지내. 다만 늘 미안해. 너희 집에 얹혀 사는 것 같아서. 남편이라면 내가 너희를 먹여 살려야 하는데 그건 잠깐이야. 곧 일 시작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걱정 마. 그들은 장모에게 돌아와 각자 두 손 가득 짐을 나눠 들었다. 부피는 컸지만 무겁지는 않았다. 출구로 향했다. 쇼핑몰을 빠져나오자 보바는 문득 깨달았다. 더 이상 예전처럼 예쁜 얼굴을 찾아 두리번거리지 않는 자신을. 그는 원하면 누구든 매혹시키고 유혹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물론 좀 더 은밀한 자리에서. 이게 내가 철든 건가? 아님 그냥 늙은 걸까? 철든 거겠지? 난 아직 젊어. 인생은 아직 멀었어. 집으로 금방 돌아왔다. 을씨년스러운 가을 날씨는 반갑지 않았지만 난방이 들어온 지 일주일 된 집은 천국 같았다. 점심 후 갈리나 스제파놈나는 쉬러 들어갔고 올가와 보바는 함께 부엌 정리를 하고 텔레비전을 켰다. 그런데 5분 만에 껐다. 스며드는 초저녁 어둠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포근히 안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1. 공부, 아들 뭐든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둘 사이에 피어올랐다. 창밖에는 쉬지 않고 비가 내렸다. 바람은 장난하듯 나뭇가지의 마지막 잎들을 창문 유리에 던졌다. 한편 장거리 쇼핑으로 지친 갈리나 스제파놈나는 깊이 잠들어 꿈을 꾸고 있었다. 젖빛 이슬로 젖은 초록 풀밭을 한 소년과 함께 맨발로 달리며 환호하는 꿈 그들의 목소리에 메아리가 응답했다. 1월 12일 작은 니키타가 세상에 나왔다. 이제 집안의 모든 시간은 그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할머니는 퇴근만 하면 서둘러 손자를 보러 왔다. 공장에서는 모두가 알았다. 니키타는 낮게 우는 목소리를 가졌고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큰다는 것을. 첫 2달 동안 900g씩이나 늘었다. 의사들 말로는 상당한 수치였다. 중요한 건요. 보브치크는 동료들에게 말했다. 니키타가 잠을 참 잘 자요. 나 닮지 않았나 봐요. 엄마 말로는 나는 울어대서 집이 떠나갔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우는 소리를 거의 못 들어요. 반년이 지났다. 보바는 성실히 일했고 올가는 휴학을 하지 않았다. 이미 마지막 학년이었기 때문이다. 니키타는 모두가 늘 바쁘다는 걸 아는 듯 저녁을 참고 기다렸다. 각자 돌아오면 그에게 정해진 목의 시간과 사랑을 쏟아주었다.
마침내 두 번째 할머니도 세례식에 맞춰 보바의 여동생들과 함께 찾아왔다. 멀리 어딘가에서 사진 속 조카의 세례 모습을 바라보며 안드레이는 아내 타티아나를 껴안고 말했다. 여보, 사실 데모는 당신이 됐어야 했는데. 그땐 내가 어디 가기도 싫다고 여동생 일이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고집 피웠잖아. 그런데 당신은 친족을 도와야 한다고 현명하게 설명해줬지. 봐, 이게 그 증거야. 이 젊은 가족의 사진. 그때 도와준 게 정말 기쁘다. 이제 저 애들은 이렇게 단단한, 무엇보다 행복한 가족이 됐어. 고마워, 내 사랑. 특별히 미르 이스토리 이야기의 세계 채널을 위해 녹음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